미국은 탑 시크릿는 시간이 지나도 기밀 해제가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이 51구역이었어요. UFO를 발견한 것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뭐 실험을 하고 2013년에 그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정보 공개가 됐죠. 조금 정보 공개가 미흡해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이게 공개한 게 다가 아닐 거다. 정부에서 밝히려고 하지 않는 그 UFO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UFO 안 믿어요? 더 무서운 공산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전공하고 도서관도 함께 일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에서 미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박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리학자 김희재고요. 한국판 내셔널 졸업식을 꿈꾸는 엄청난 지리협회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구소의 박근호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진민 교수님,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본 영화 중에 베놈, 라스트 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이 51구역이었어요. 네.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음모론을 믿고 있고, 음모론을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미국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 그렇죠. Area 51. 네. 그거 말씀하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네바다 주에 있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에 공군기지로 쓰던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51구역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예전부터 뭐 이제 소문이 많았죠. 거기가 뭐 UFO가 자꾸 출몰한다. 그 인근에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외계 물질을 잡아다가 놓거나 그런 게 있지 않냐. 뭐 내지는 UFO를 발견한 것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뭐 실험을 하고 심지어는 다시 띄웠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의 운상인데 국방부나 뭐 CIA에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문이고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UFO 있었으면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3년에 그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정보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런 기지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근데 그 기지가 뭐냐면은 이제 밝혀진 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공군 기지로 사용하던 것이고 정찰기를 만들던 그런 시설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정찰기가 냉전기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U2 정찰기 20대가 만들어진 기록과 그걸 탑승했던 명단과 조종사들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럼 그게 무슨 돈으로 했냐 어떤 돈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냐는 부분이 조금 정보 공개가 미흡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들은 이게 공개한 게 다가 아닐 거다. 어떤 다른 자금으로 이런 게 가능했다면 다른 것도 더 했을 것이고 정부에서 밝히려고 하지 않는 그 UFO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으로 예산도 확실히 공개를 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공개하면 의심할 틈이 없는데 왜 이거 예산 똑바로 안 해? 이거 받은 예산은 1,000억 원 되는데 쓴 예산은 유튜브 만드는데 한 100억 쓰고 나머지 900억 이거 외계인 연구하는데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봤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계인 초록인간 TV 시리즈가 있었죠. X-파일. X-파일. 예, 멀더. 그 배경처럼 되는 항상 외계의 존재가 뭔가 있었고 교신이 있었고 만난 사람들이 있고 뭐 잔해가 있고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고 찍었다는 사진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약간 관광 상품화해서 뭐 벽화도 그려져 있고 가면은 외계인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기념품도 팔고 하니까 미국판 넷소 같은 그런 거예요. 네바다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 거기는 인간이 거주하기가 조금 힘든 사막이고 물이 없거든요. 근데도 주민들은 있네요. 심지어 이름도 내 바다인데 바다가 거의 없어요. 교수님 그거 아재 개그예요. 신고합니다. 아리조나하고 네바다하고 이제 이런 지역이 저희가 그 흔히 그랜드 캐년 하면 떠올리는 그 황토색 흙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더 사막화된 지역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이 사실은 사람 살기가 좀 어렵죠. 원주민도 뭐 거주하긴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후버댐 같은 거 만들고 전기 들어오고 하면서 에어컨 시대가 열리고 하니까 이게
주거지가 거대한 만들어졌고. 허브댐이 네바다주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북쪽에 있긴 하지만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민 이주가 시작이 돼서 도시들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그게 안 만들어진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멀리에 이렇게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뭐 바람개비 같이 막 풍력 발전이 쫙 있는 곳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도 찾아보면 뭔가 군사기지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그런 회사들 공장들도 거기에 있고 해서 산지에 있는데 뭐 소문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아리조나 네바다 밑에 뭐 지하기지가 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모르지만 밑에 지하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한데 사실 실체는 뭐 드러난 것은 많지는 않죠. 실제로 미국 부자 중에는 이제 어떤 전쟁이나 뭐 핵폭발 같은 것들에 대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는 부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도 오지가 많아요. 특히 에팔레치아 산맥 있는 그쪽은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뭐 그런 지역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지역 격차도 크고 우리가 아는 화려한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프리카다라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흑인 여성들의 출산 시에 이제 유아 사망률이 아프리카의 국가보다도 더 높다. 그렇게 열악해요. 네, 그렇게 열악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지지자, 반 지지자로도 나눠져 있지만 인종 갈등, 또 흑백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도 굉장히 큰 나라여서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팽창을 해야 그 미국 내의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좀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팽창 정책을 펼치는 데는 그 미국 내에 정말 골물대로 골문 그런 지역 격차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게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가면 분명 환율 차이도 크고 소득 격차가 꽤나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나 이런 곳은 물가가 대한민국의 서울하고도 뭐 거의 비교될 정도로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고.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월급은 굉장히 적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좀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요? 근데 또 대도시를 벗어나면 뭐 농산물이라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수도 있고요. 예. 지역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물가가 비싸고 또 세제가 다르잖아요. 주별로. 세금도 뭐 대도시나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데는 세금이 주세가 높은데 다른 지역은 훨씬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곳들이 있고 아예 판매하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주들도 있어요. 미국은 탑 시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도 기밀 해제가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51구역도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안 된 게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도 되는 것만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인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스테리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질문한 공개한 사람이 것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다 답변을 안 해줬다면서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궁금증이 해결돼서 교수님 미국 사람 다 되셨네. 아니 그게 UFO는 어렸을 때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나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ET를 저희 어렸을 때 ET ET를 인형 막 보셔서 이런 거. 네. 삼체를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있으면 안 돼요, 삼체에서. 자, 그러면 새롭게 이야기를 좀 전환해서 51구역처럼 비밀스러운 곳도 있고 야, 저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 이런 미스테리한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널려 있잖아요. 혹시 지리학자로서 야, 지구상에 여기는 참 특별해. 여기는 참 미스테리해. 이런 곳도 있어요.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버뮤다 삼각지대 있는 건가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거길 가보고 싶다. 교수님, 그거 저희 역사를 보다 예전에 찾아보시면 그 얘기가 했는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커트. 영국이 저쪽 스코틀랜드 끝에 가면 섬들이 많아요. 오크니 섬을 비롯해서. 근데 거기 가면 뭐 우리는 스톤헨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외계인이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을 것 같은 그런 거성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갈 때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했을까? 이 추운 북극과 가까운 이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섬에 어떤 의식을 치렀을까?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오크니 제도를 영국 사람들은 북구의 이집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요. 그 모든 길은 이집트를 통하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성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고학 유적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는 그냥 역사의 상징적인 그냥 이름. 특히 뭐 영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유럽 그러면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죠? 되게 막 정확한 과학이 개인주의적이고 발달하고 합리적이고. 근데 또 있으면 막상 만나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막 요정의 존재, 뭐 티롤 이런 것도 믿고요. 뭐 하지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식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정이 산다. 지금도 아일랜드였나요? 보면 녹색 요정 좀 심술궂고 장난 많이 친다는 요정 축제 지금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아일랜드 가면은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면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감자 기근이 있었어. 맞아요. 엄청. 그래서 그 미국으로 떠나고 막 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어떻게 있었고. 보면은 이제 해양으로 많이 진출하고 전 세계에 퍼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일리시예요. 그래서 뭐 존 F 케네디는 완전한 아일리시 혈통이고 그 밖에도 뭐 레이건이나 뭐 조 바이든도 그 아일리시 피가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펍에 가면 미국 대통령 다 우리 피 섞였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붙여놔요. 아, 우리 대통령이야? 네, 미국은 다 우리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그 요정이 있어요. 이제 털복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행운이 온다. 그리고 무지개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비가 워낙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화를 들고 있고 이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인형들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제가 같이 가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떴어요. 그랬더니 야, 저 무지개 끝에 황금을 묻은 뭐가 있을 거야. 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니? 그랬더니 자기는 믿는데요. 뭐 이런 식 노르웨이 사람들도 오로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심심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설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요정의 존재를 믿는 무민 얘기도 있고. 무민. 네. 무민 그 커다란 곰처럼 생긴 하마처럼 생긴 그게 네, 무민이죠. 네. 그래서 뭐 핀란드 가면은 무민이- 무민 카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설화예요. 그런 데서 비롯된 거죠. 그 사람들은 정령의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 속에 그런 정령의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이슬란드가 그게 좀 심해요. 혹시 그러면 러시아는 땅덩어리 그렇게 넓잖아요. 여기는 가면 안 돼. 뭐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 UFO를 믿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UFO 안 믿어요? 그런 거 전혀 안 믿어요. 그러네요. 예, 왜냐면은 더 무서운 공산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UFO가 안 무섭고 당장 내 방 두드려서 나 끌고 갈 수 있는 수용소 군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게 UFO가 웬 말이야. 내일 걱정을 왜 오늘 지금 공산당에 어. 문도 들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도 못 가는 지역이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핵 관련된 군사기지. 핵.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 광산이라든지 그 북극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기차가 다닌 데가 도시 이름이 노리스크예요. 노리스크가 니켈이 유명한데 거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 게 그 주변이 다 오염됐어요. 중금속으로. 원래 개발하면 방사능이라든가 중금속이 예, 중금속이.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인구가 한 20~30만 되거든.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갑집어는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제 프로파간다는 나오는데 가면은 퍼미션이 안 나오죠. 그럼 왜 사냐 거기서 사람들이 20만씩이나. 월급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건강을 팔고 월급을 그렇죠. 그 많이 젊은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이 사우디 가서 돈 벌어 오듯이 추코트카라든지 그런데 그게 러시아 말로는 자또라고 하는데 그게 인데만 자크리트네 아드미스트라브네 옵시에스트바에서 폐쇄 지역인데 가면은 다 도시예요. 월급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몇 년 근무하고서 나오면은 자기 팔자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광산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잖아요. 네. 러시아는 다이아몬드가 싸요. 에이 비싸죠. 저기 무슨 말씀하세요? 이집트에 기록된 가장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까?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항상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변에서 탄생한 문명이거든요. 나일 강변 그 경작 가능한 지역 주변으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사막은 이집트인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나일 강 유역 지역은 이제 검은 땅이라고 보통 부르고 케메트라고 하거든요, 이집트어로.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단어를 표기할 때 그 단어 음가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정 문자를 덧붙이는데 케메트 뒤에는 마을 형태의 결정 문자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그냥 친근한 지명을 덧붙이는데 사막 지역은 물론 현대 네. 이집트의 영토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네네. 사막 지역은 이제 데슈레트라고 쓰거든요. 데슈레트 뜻은 붉은 땅이에요. 근데 이 데슈레트 단어 뒤에는 이렇게 봉오리 3개가 있는 모양의 글자를 써요. 요거는 외국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결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들의 이 지리 인식 체계 속에서 사막은 이집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도 항상 사막 쪽에다가 만들었었고. 외국에다가 무덤을 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다 거기도 금 나오고 이런 데는 사람들 네네. 보내가지고 다 개발하고 그래요. 아.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집트로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어떤 지리적인 그 부분은 아닌데 공간적으로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은 피라미드가 많잖아요.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여행자분들도 입장권을 끊으시면 대표적으로 뭐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되게 이 통로가 낮아요. 한 130cm 정도밖에 안 돼요. 통로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키가 작았냐?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키가 물론 작았죠, 현대인들보다. 근데 130cm의 통로는 사람이 드나들라고 만든 통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피라미드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안치시키고 장례가 끝나면 봉이 나는 거죠. 근데 130짜리는 뭐예요? 그 통로만 있는 거예요. 그 통로는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고 상징적인 통로인 거죠. 빠져나오는 통로. 우리 제사 지낼 때 문 닫아놓지 마라, 살짝 열어놔라, 아니, 그러니까 창문 살짝 열어놔라 이런 거 같은 개념이에요? 통로가 한마디로 이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쌓고 빠져나올 때 만들기 때문에 굳이 크게 만들 이유가 없죠. 다 만들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있고 동시에 상징성 어떤 주술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피라미드 입구는 언제나 북쪽에 만들어지거든요. 입구는 막지만 영혼이 그 매장실에서 북쪽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끔 보통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입구도 막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구는 막아. 왜냐면은 입구는 또 도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피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실제로 도구를 피한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실은 낮게 하는 것도 있어요. 모스크 같은 데 문 들어갈 때 문은 높은데 달아나가지고 말 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라고. 말 타고 들어가면 부딪히죠. 그래서 이렇게 추 같은 걸 달아나가지고 내려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 메카의 카바 신전에는 무슬림 신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아니 거 아니에요? 메카 카바 신전이 아니라 메카 자체를 우리 무슬림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못 가보셨어요? 당연히 못 가. 비데오로 많이 가봤어요. 비데오로는. 근데 중간 텀까지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기도당 안에는 못 들어가. 아니. 메카 자체는 못 들어가요. 그래? 예, 무슬림은 못 들어가고 메디나가 최근에 개방이 됐어요. 근데, 메카. 예, 근데 메디나는 개방이 됐는데 메디나에도 예언자 그 모스크가 있거든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카는 도시 자체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암컷 고양이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에 여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앙컷은 못 들어가요. 동물 중에. 근데 앙컷 고양이만 들어가요. 그런 신전이 다 있어요? 그리스의 아토스산이에요. 그리스 아토스네요. 아토스산은 전교회 수도회가 한 20개가 있는 데고요. 거기는 남자들만 들어가요. 여자라고는 딱 한 명 있어요. 성모 마리아. 근데 왜 암컷 고양이는 돼요? 앙컷 고양이는 쥐를 잡으니까. 그것만 허용하고요. 1953년에 한 여성이 거기 들어가려고 남장을 했다가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법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호텔도 여성들은 못 들어가요. 너무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아토스산이 그게 이제 수도회가 20개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도승만 있는 데거든요. 여자들 자체가 못 들어가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여성들의 공간에 또 남성들이 못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람입니다. 네, 하람이야. 하렘, 그러니까 하렘. 서양 남성들이 탐험가들이 너무 이슬람 여성이 궁금한데 매일 베일 쓰고 있으니까 그 안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이제 그걸 상상해서 그린 야한 그림들이 결국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런 왜곡된 그 이슬람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도 사실 들었어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의 표지가 바로 그런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상상화. 우리가 아는 하렘이라는 것이 하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성들만 있는데 네. 거기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왕이 자기 그 첩을 많이 두고 즐겼던 곳을 하렘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머릿속에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죠.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예. 안 가본 막- 서구인의 상상. 막 여러 파티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그게 그런 아니라 공간. 여성들의 공간만을 하렘이라고. 남자가 못 들어가는 남자가 그냥 못 들어가요. 네, 하렘. 비견하지면 여탕 이런 느낌인 거네요. 아니요, 그거가 상상이야. 여탕 좀 그러니까 이상해요. 여탕 아니고 여학생의 휴게실. 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소. 예.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왜 우리나라 왜 종갓집에 그 마님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맞아요. 이제 실제로 그 집안에 한국 그 조선시대 때도 이 궁전에 그렇게 내명부는 보통 남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김희재 교수님이 이제 모처럼 오셨으니까 지리학자로서 이제 많은 지도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해왔잖아요, 인류가. 그러면 사실 지금이야 정말 강력한 엔진으로 막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만 예전에는 다 대륙을 끼면서 이제 다녔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험난한 바다가 있어요.
어떤 바다가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모든 바다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륙으로 나아가려면 유학을 가려면 관광을 하려면 최소한 바다는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가 북해잖아요. 위도가 높아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나서 뭐 폭풍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뭐 해류의 영향으로 만일 배가 뒤집히면 정말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외를 간다는 것은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조정 경기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큰 배가 떨어지면은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지식인이 이제 해외로 가고 그랜드 투어를 네. 가는데 기본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고 위험에 대비하고 살아남는 법을 생존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로즈 장학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로즈 가문에서 주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원 뭐 장학금 같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런 어떤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국에 가서 좀 물을 먹어야 거기서 좀 공부를 해야 미국을 좀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전통이 있는 것 같은 게 사실은 그 미국의 첫 번째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출세하려면 영국에 한번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가는 대신 이제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지도 그리는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미망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좀 우리 본가인 영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내가 미국을 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적 권위를 갖는다라는 그런 게 오랜 전통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영국의 상위권 대학들을 보면 그 미국 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영국에 와서 석사 과정을 밟은 이후에 박사는 미국 가서 다시 하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영국의 대학은 또 미국의 대학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약간 이제 잠깐 한번 좀 휴양은 아니지만 공부하려면 휴양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좀 이제 하기 위한 유럽물을 좀 먹고 네. 오는 비단 영국뿐 아니라 뭐 프랑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갈망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독립 때부터 미국의 상류층은 이렇게 뭔가 유럽의 교육을 받고 유럽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고 그게 좀 세련된 것인 것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지중해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온한 바다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페니키아 얘기도 좀 했었고 베네치아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평온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는 시점, 이제 범선이 진짜 활성화되는 시점인데 그 시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지중해는 겨울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바다였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모든 게 다 중단이 돼요.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그 정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역시도 겨울 되기 직전에 다 이미 철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끝나면 다시 이제 바다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페니키아도 당연히 주로 이제 겨울을 제외한 시즌에만 이제 배 항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항해는 그 지중해는 진짜 그 깊은 바다도 아닌데 다른 대양에 비하면 이때 이제 중세시대 이전에는 절대로 바다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나가진 못해요. 항상 연안을 따라가지고 그네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네트워크망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는 어디였냐 하면 다 어차피 다 그네잖아요. 지중해 이렇게 따라가지고 레반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지중해 지역에 지금의 오늘날의 뭐 레바논이나 뭐 이스라엘 있고 요 지역에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로 건너가는 그 구간이 지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위험한. 근데 진짜 이름만으로 제일 무서운 바다가 있어요. 이름만으로요? 이름만. 그 아라비아해에서 수에즈만으로 들어가는 게 바불 만답이라고 있습니다. 바브라는 건 문이라는 뜻이고 알 만답은 눈물,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문. 슬픔의 문. 예. 그게 약간 들어가는 데가 험하거든요. 많이 빠져주고. 예,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눈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설화에 따르면은 중동과 아프리카가 갈라지는 데잖아요. 떨어지면서 슬퍼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거기가 험하니까 해안변이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서 거기를 눈물의 문 또는 뭐 슬픔의 문에서 바불 만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 또 아랍 상인들이 사실은 바다를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무역도 하고 장거리 항해에 이제 능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사실은 아랍 이전부터 페르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항해를 많이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실크로드 쪽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요. 아랍이 원래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아랍이 많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아랍이냐 코웃음 치는 데가 있죠. 인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진짜 어려운 바다가 있었다. 동해입니다. 동해. 발해에서 그 일본으로 가는 해로가 없었어요. 정말 위험했었어요. 되게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이 발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마치 당나라와 초원의 문물을 다 갖고 있었던 발해이기 때문에 K-팝 좋아하듯이 발해악, 발해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금나라나 같은 경우는 아예 발해악을 금지시킬 정도였고, 지금도 일본에서 발해악이 있어요. 자기네 그 궁중악으로. 근데 맨날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게 사신들을 그 가면은 가다가 배가 자꾸 좌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인도한테 걸려서 다 죽고, 심한 경우는 바로 일본이 뻔히 보이는데 앞에서 배가 침몰해서 다 그냥 몰살당하고. 현재 이 발해에서 동해로 나아가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게 그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그 크라스키노라는 성터에 지금도 발굴을 제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거기는 물이 되게 얕아요. 그러니까 배가 못 되고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포시에트만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나오는데 울릉도 근처까지만 가면 그때부터는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예측을 못해요. 난류, 한류가 교차하니까. 그래서 1998년도에 그 실제 발해 도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해의 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탐험가들이 배 타고 갔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난파돼가지고. 1990년대까지도 그게 정말 예상 못하게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광개토왕은 5만 명의 수군을 보내서 신라를 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연안 항로 따라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뻔히 그 강원도 함경부터 땅 보이는 또 따라왔지, 이게 타고 오는 것이지 가로질러 가는 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위험한 바다 얘기하니까 남아프리카 왕 케이프타운에서 두 바다가 만나잖아요.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걸 건너서 인도양을 지나서 캘커타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돈다는 게 굉장히 공포였다고 알고 있어요. 두 바다가 마주치면서 풍랑이 있고 바다색이 검고 해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실제로 물살도 세고 해서 디아즈에서 이제 다가마가 넘어가는데 몇십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서가지고 두 바다 색깔이 달라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장관이고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바스코 다가마가 여기서 막 몇 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사람한테 두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다는 하나잖아 이러더라고요. 물이 하나인데 무슨 소리냐.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경청을 하셨는데, 혹시 나 교수님들한테 꼭 이 질문은 하나 하고 싶다, 어떤 엉뚱한 질문이건 뭐 재밌는 질문과 상관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남학생. 좋은 이제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여섯 분께 오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건축 쪽에 좀 관심이 계속 가는데, 제국들은 본토 이외의 식민지를 이제 점령을 하고 나면 보통 건설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개선문 같은 걸 볼 수 있고, 교수님들께서 공부하신 문명이나 나라들 중에서 좀 정복 활동을 했을 때 상징적으로 세웠던 건축물들이 무엇인지. 정복 제국들이 점령한 국가들에게 지은 건축물 중에 혹시 님도 생각하시는?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 고대 이집트는 사실은 완전한 의미의 제국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왕국 시대 이후가 되면은 남쪽 그 누비아 지역을 그 이집트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어집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이집트가 남쪽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포인트마다, 이게 미국이랑 비슷해요. 약간 이제 요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만 간단하게 통제를 하는데, 신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 요새 주변에다가 뭘 짓냐? 신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신전을 짓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이집트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 지역에다가 이식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이집트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집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전들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신전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신전, 아부신벨 신전.
이집트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누비아 땅에다가 이집트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어떤 파라오의 위엄과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의 어떤 신들을 이렇게 선전하는 방식으로. 곽 소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관을 이제 함께 그렇죠. 공유하는 예, 그렇죠.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데 나중에 한 기원전 8세기가 되면은 이 누비아가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해서 한 1세기 정도 통치하는 그 이제 시대가 있어요. 25왕조 시대인데 이 시기에 이집트를 정복했었던 누비아인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이집트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가 어떤 25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적인 문화에는 되게 친숙한 사람들이지만 진짜 이집트인은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더 이집트인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나 어디 가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동방 정교회를 꼭 세웁니다. 자기들이 먼저 오스트로. 마찬가지네요.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를 세우면 가장 먼저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이 러시아가 알라스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진출하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은 그들의 흔적은 어디 남아있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들 흔적이 따라가면은 가자마자 그거부터 세우니까. 종교 건축물이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스크죠. 모스크 세우는 네, 거군요. 모스크가 중심에 있고 모스크 주변에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학교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그러니까 모스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또 카이로인데 카이로에 이제 이슬람이 640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모스크부터 지어요. 미국은 아이스크림 가게. 미국은 제국이 아닌가 봐요. 뭐 상품의 제국인 거죠, 그죠? 나이키, 뭐 네. 맥도날드. 매장들이 제일 먼저 예. 들어서죠. 세계 어떻게 보면 최초의 뭐 프랜차이즈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그리스의 여러 문명이 전파되는 통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아니었을까. 당시 한 60에서 70개 정도의 알렉산더 이름을 딴 거죠.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었다니 노병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오면 계속 알렉산더 대왕은 앞으로 진군을 하고 노병들은 한 명씩 남아서. 노병들은 남아서 신도시 개발권을 받는 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여러 문명들과 또 여러 뭐 학교나 또 상업적인 시설들을 구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동서 문명이 융합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알렉산드리아라면 이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랍에서 이스칸다르예요. 이스칸다르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런 데에서 미사일 이름도 이스칸데르 쓰거든요. 그게 이스칸다르, 좀 알렉산드리아 뭐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러시아 말로 번역한 게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다 똑같아 뜻은. 세계를 정복하라예요. 모든 뜻은. 이쪽 학생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저는 강인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소량되어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저도 동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특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고학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남 장성이라는 지역 출신인데 그 지역에 굉장히 포인돌이 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지역 충성성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고고학을 전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약간 장송 자랑을 하려고 일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럼 고고학은 과연 앞으로 이 전국을 다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좀 보는데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과 일국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무조건 하나의 한 계통으로만 보기 때문에 한 계통의 가장 순수함은 어디냐? 그 나라의 수도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게 우리한테는 주입이 되기 때문에 수도가 아닌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북도 그냥 오랑캐 변방, 장성 뭐 큰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변방.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사라고 하는 틀을 우리는 좀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라는 그 안에 지리, 역사, 일반 사회가 있는데 사실은 역사는 한국사 중심이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리가 우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모두가 똑같이 배우는 고1까지의 과정에 지리라는 과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 근데 역으로 한국사가 있다면 만일 저런 장성이나 뭐 다양한
가능한 지역을 지리를 통해서 배우면 거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사도 녹일 수 있는데 수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 교육 과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런 각 지역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라도 중학교 수준에서라도 제가 지금 못 가르치고 있는 지리학을 복원을 하면 우리 로컬 환경, 지리를 배울 수 있고 거기 안에 또 역사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역사와 지리와 어떤 여러 다양한 과목들의 콜라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옆에 있는 학생. 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51구역 말씀하신 거 되게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미국인들이 또 유독 음모론을 잘 믿잖아요. 잘 믿어요. 제가 듣기로는 과거의 미국이 실제로 흑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더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게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미국인들이 음모론을 더 잘 믿게 되는데 영향을 좀 미친 경향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음모론을 많이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글쎄 뭐 그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그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의 힘을 골고루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국가죠. 주 단위의 지배가 되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연방정부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 미국 막 대통령 정권을 휘두르고 이런 역사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사실일까? 그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일까? 이렇게 좀 믿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지역적인 특성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지역에 있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설명을 해도 그게 과연 다 사실일까? 이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어떤 느낌과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외계인 관련된 어떤 경험들에 관해서 어떤 미국적인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계인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말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한국은 누구를 경험하냐? 저승사자를 경험합니다. 조상신. 그러니까 저승사자 검은색 갓슨. 근데 이 검은색 갓을 쓰고 있는 저승사자도 사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럼 왜 미국에서는 외계인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우주 개발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우주 개발과 관련된 어떤 담론들이 사회 전체에 계속 많이 퍼져나갔어요. 실제로 이제 우주 개발 관련된 그 장면들도 영상화된 것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졌고 그래서 외계인 경험 또 외계인과 관련된 그런 음모론들도 많이 생성되는 게 아닌가. 전투기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행을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어떤 빛의 반사에 따라서 좀 신기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우주 개발을 한다던데 뭐가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까 학생이 질문한 거는 이제 정부가 또 특정 인종 집단을 차별하고 뭐 그랬던 일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많은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UFO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험한 지역 참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경희대학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했던 부사를 생각보다 보신 것보다 훨씬 길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카페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과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